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데요. 어제 유입된 미세먼지는 해소돼 주말을 앞둔 우리의 모습처럼 하늘의 표정은 맑겠습니다. 주말까지 쾌청한 가운데 공기는 어제보다 차가워져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니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오늘, 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예년처럼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가 겹치며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했지만 밤사이 비교적 맑은 공기가 북쪽에서 남하하면서 초미세먼지가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낮 동안에도 쾌청한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졌으며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대구는 13도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모두 12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초 전국에 비가 예고된 가운데 중반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태풍이 닥치거나 폭우가 내린 것도 아닌데 중국 해안 도시들이 갑자기 물바다가 됐습니다. 비슷한 침수 피해를 겪은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린 뒤 무트로 넘쳐 들어옵니다. 물바다가 된 도심 거리의 맨홀 뚜껑은 연신 물을 토해냅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둔치 공원도 불어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没下狂暴雨，下子也就感觉1-2分钟就满出来了，从来没有过的，谁都没遇到的。 최근 중국 동남부 연안 여러 도시에서 바닷물이 넘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이른바 슈퍼문의 영향 등으로 밀물 홍수를 겪은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이번엔 달의 인력에 더해 동남부 연안에 잇따라 접근해온 11월 태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태풍이 직접 닥친 건 아니지만 먼 바다에서 생긴 폭풍 헤일의 여파로 밀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11月的这个中下旬，东南沿海出现这种海水倒灌的现象，非常的少见。当然，跟我们的秋台风的一个多发是肯定有关系的。 지난 4월엔 중국 연안 도시들이 신압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지하수 난개발과 도심 빌딩 숲의 무게 등에 따라 지반이 매년 3mm 넘게 침하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까지 겹쳐 100년 안에 중국 해안의 4분의 1이 사라진다는 분석도 담겼습니다. 2억 7천만 명이 살 곳을 잃게 되는 셈인데 전문가들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관광도시 파리에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지는 눈발에 가려 에펠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우려로 전망대 운영을 중단할 정도입니다. 샘내강을 건너는 다리도 그 위를 달리는 열차도 눈에 휩싸였습니다. 몽마르트 언덕도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파리에 눈이 내리는 건 드문 일입니다. I think it's just really magical because I don't know, there is a really poetical sense now with the snow and I like this. 창밖 설경을 배경 삼아
제철 맞은 보졸레 누보를 즐기기도 합니다. Avec le Beaujolais nouveau, c'est sympa, même s'il tombe de la neige. On va pas se plaindre, hein, quand même. Il neige une fois par an à Paris. 그러나 폭설에 익숙지 않은 도시라 제설 등 대응이 서툴러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샤를드골 공항 등에서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대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강설과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전국 수십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54개 지역에 주황색 경보를 내리고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은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1년 사이 7번째로 분화한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와 유명 관광지 블루라군 온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용암은 온천단지 주차장을 뒤덮고 건물 한 채를 삼켰으며 인근 주민 50여 가구와 블루라군 온천 관광객들은 경보 발령에 따라 미리 대피했습니다. 용암은 지역 난방 온수관도 덮쳤지만 배관은 용암에 버틸 수 있게 설계됐다고 현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화산 분화가 항공기 운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는 가스 배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현지 당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화산은 80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지난해 다시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에 나섰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일군 성과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를 뚫어내고 글로벌 선두주자로 서겠다는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고원지대. 너무나 황량해 죽은 남자의 땅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우리 기업이 2차 전지 소재의 금맥을 찾아냈습니다. 지하 600m에서 끌어올린 이 소금물에는 바로 리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넉 달에 걸쳐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농축시킨 뒤 본격적인 추출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첫 수산화 리튬 공장이자 남미 최대 규모인 이곳에서 연간 2만 5천 톤, 전기차 60만 대 분량의 수산화 리튬 생산이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매장량은 1,350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리튬 농도가 높고요. 불순물 농도가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리튬을 추출하기에 적합한 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수많은 불순물과 폐기물이 나오지만 이곳에선 물과 전기만 이용해 추가적인 불순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된 부재료 역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화학적인 방식을 이용을 해서 물과 전기만을 이용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직접 전환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BPD 기술은 포스코에서 10년 이상 연구 개발을 통해서 리튬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고요. 지금까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중국 공급망에 리튬 수급을 의존해왔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압도적인 양의 리튬을 생산하면서 칠레 등 남미 중심의 리튬 소금 호수까지 인수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리튬 수입량의 75%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를 통해 든든한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 의존하던 분리막 부품도 강소기업과 함께 자체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까지 2만 5천 톤 규모 리튬 공장을 더 건설해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에도 몸집을 키워서 전동화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나름대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염수 리튬과 더불어서 한국이 생산하는 강서 리튬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18,200km 떨어진 척박한 험지에서 땀방울로 일궈낸 리튬 공급망이 미래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나흘째 준법 투쟁, 이른바 태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도 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태업에 들어가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노조의 폐업으로 도민천 급행 전동열차가 많이 지연 예상돼 오니 전국 철도노조가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입니다. 낮 시간대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줄지어 전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평소보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0-30분 늘어난 배차 간격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출퇴근길 고단함이 더해집니다. 어제도 지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연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왔어야 되는 열차가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서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외주화와 인력 감축 중단, 기본급 인상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5일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은 저희한테도 되게 큰 부담입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노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이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차의 안전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 측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교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노조도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교통 수요가 높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수도권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동덕여대가 공학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과 학교가 합의를 이루면서 학생들은 열흘 넘게 이어온 강의실 봉쇄를 풀고 학교 측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에 씌워진 점퍼들 뒤로 동덕여대 본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건물 점거와 레커 시위 등을 벌여온 겁니다. 앞서 열린 학생총회에서는 전체 재학생의 30% 정도인 1,900여 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이 결과를 들고 면담을 요청하자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학교가 여기저기 보름거리가 되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서 좀 그런 게 좀 사태가 좀 점잖해질 것 같아서 조금씩 안도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 봉쇄가 모두 풀리면서 수업도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 학교 측은 대학원 건물은 강의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됐고 나머지 건물은 재정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담으로 열흘 넘게 이어진 공학 전환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본관 점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잡힌 면담에서 본관 점거 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위로 생긴 최대 54억 원의 피해 처리도 문제입니다. 만약 학교 측이 시설물 훼손에 대한 형사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학교 정상화는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역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영국 통신사가 내놓은 할머니 인공지능 챗봇 데이지입니다. 데이지가 상대하는 고객은 다름 아닌 보이스 피싱범입니다. Gosh, how time flies. 개인정보는 안 주면서 못 알아듣는 척 다시 묻고 신변 잡기를 읊으며 가능한 오랫동안 보이스피싱범을 붙들어드는 게 목표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사기꾼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는데 실제로 40분 동안 전화한 적도 있다고 통신사는 전했습니다. Daisy. Hello, scammers. I'm your worst nightmare. 국내 통신사들도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차은우 씨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 폰을 해킹했습니다. 네? 통화 중에 미심쩍은 정황이 감지되면 보이스피싱 위험 알림이 뜹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입력.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 2만여 건을 분석, 학습한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제 범죄 대상에게 실제 상황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범죄 대상의 그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최대한 없앴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감용정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사기 데이터를 갱신하고 새로운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AI 기본법은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 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야당안에 포함됐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에는 이용자의 거주지와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는 대신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체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쿠팡 측은 상품 추천을 했을 뿐 부정한 경쟁 수단을 이용한 건 아닌 만큼 시정명령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서점이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 않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0일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크롬을 스마트폰의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행위까지 금지시켜달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내년 봄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8월쯤 구체적인 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땀속 포도당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센서는 포도당의 농도에 따라 마이크로 LED의 밝기가 변해 체열하지 않아도 몸 어디에든 쉽게 붙여 혈당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의 하나인 당뇨병. 당뇨 환자는 수시로 손가락을 찔러 혈당, 즉 혈액 속 포도당 수치를 알아봐야 해서 불편이 큽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 빛의 밝기로 땀속 포도당의 양을 알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인 4마이크로미터의 얇은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와 마이크로 LED를 통합한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센서에는 포도당과 반응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포도당의 농도에 따라 트랜지스터를 통해 전류의 세기가 변합니다.
포도당이 많으면 전류가 작아져 마이크로 LED의 밝기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포도당이 적으면 LED가 밝아집니다. 개발한 센서는 동전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연구진은 앞으로 무선 전력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배터리도 없게끔 만드는 그런 무선 회로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무선 전력 송신 방법으로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바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방식이 지금 구현 중에 있고. 우리 몸에 붙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 가볍고 얇은 데다가 빈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 모니터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주일 중 이틀간 음식을 500에서 600kcal 정도로 적게 먹는 간헐적 절식을 하면 매일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보다 지방간 감소와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대병원 연구팀은 간헐적 절식을 한 그룹 가운데 72.2%에서 간 지방량이 30% 이상 감소했다며 매일 하루 권장 칼로리의 80% 수준인 1200에서 1800kcal 음식을 섭취한 그룹의 간 지방 감소량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만 환자만 보면 간헐적 절식 그룹은 상대적 체중 감소량이 5.5%였고 소식을 한 그룹은 2.9%였다며 체중 감량에도 간헐적 절식이 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은 8만 9천여 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8.2에서 9.4시간인 그룹과 비교해 앉아있는 시간이 10.6시간 이상인 그룹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1.62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그룹은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1.45배 증가했고 심바세동과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 각각 11%와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 비율이 20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청소년 음주율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흡연 등을 꺼리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변화가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20년 사이 크게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시행한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에서 중고생 흡연율은 4.5%로 집계돼 지난 20년간 가장 낮았습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5년 흡연율 11.8%와 비교하면 38%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학생 흡연율 감소 폭이 남학생보다 5%포인트가량 컸습니다. 청소년층 흡연율 감소는 흡연 규제 강화와 성인 흡연율 감소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거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의 담배 규제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고요. 그로 인해서 금연구역이 굉장히 확대됐다든지 성인에서의 흡연율 감소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등 청소년층 음주율도 20년 전보다 큰 폭 하락했습니다. 2005년 27%에 달했던 음주율은 올해 9.7%를 기록해 64% 줄었습니다. 물론 좋은 변화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한 결식률은 20년 전 27.1%였지만 올해는 42.4%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비만율 역시 2006년 5.9%였지만 올해 12.5%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추진 때 식생활 지표같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1월 2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